미스터리 사건 소개하고 있는 신지우입니다. 우리나라 범죄 검거율은 꽤 높은 편이죠. 올해만 해도 80%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런 높은 검거율을 기록할 수 있는 이유엔 경찰과 사법부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나 싶은데요. 해당 직종의 공무원 수를 늘리면서 수사관이 담당해야 되는 사건의 양이 줄어들었고, 범죄가 일어날 경우 많은 인력을 동원하는 수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빠른 대처와 검거로 높은 치안율을 자랑하는 건 사실이지만, 사건 추적과 수사 끝에 범인을 검거해도 전부 진범을 잡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범인으로 몰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과 사법부도 어디까지나 불완전한 존재인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정확할 수는 없고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엉뚱한 사람이 누명을 쓰면서 진범을 결국 놓치고 영구 미제가 되는 사건들을 많이 봐왔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중요시하고 사형제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심 청구와 합당한 증거를 통해 누명을 벗을 수는 있죠. 하지만 내가 사건과 무관하다는 증거를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재판부를 설득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든데요. 입증의 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죠. 하지만 애초에 행위 자체가 없던 사람이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증명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청구인의 의지가 중요하고요. 사건에 계속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런 준비를 했지만 재심이 전부 받아들여지는 게 또 아니에요. 사법부가 자신들이 잘못 판단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가능한데 자존심이 좀 센 집단입니다. 그래서 기대하기가 사실상 좀 힘들고요.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사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수사관이나 검사, 판사들이 실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 그 받아야 될 비난을 또 피해가기 힘들고요. 거기에 따른 처분도 받게 될 겁니다. 이런 사회적 파장들은 재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습니다. 이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번 이야기도요, 사법부의 실수로 피해를 받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례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사건인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99년 2월 6일 새벽, 전라남도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나라슈퍼에 강도 3명이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남편 박씨와 아내 최씨, 그리고 가게 주인 할머니인 유씨를 위협하고 테이프로 묶어 몸을 결박한 뒤 현금 45만원을 훔쳐서 도망쳤어요. 강도들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면서까지 훔칠 생각은 없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결박당해 있던 할머니가 질식사한 거예요. 이제 강도들은 치사 혐의까지 생겼습니다. 붙잡힐 경우 원래 목적이었던 강도보다 더 큰 죗값을 받게 되겠죠. 강도들이 달아났어요.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사건 발생 9일 만에 옆 동네에 사는 19살에서 20살의 남성 3명을 범인으로 검거합니다. 다들 이미 절도로 소년원을 여러 번 드나든 적이 있었고요.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에 이들은 정신지체 장애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붙잡힌 범인들이 아주 쉽게 모든 범행을 다 시인했고요. 현장 검증이 시작됐어요. 이들은 사건 당일 새벽 담을 넘어 슈퍼로 침입했고, 드라이버를 이용해 현관을 연 뒤 집에 들어가 자고 있던 부부를 제압해 현금 45만원과 폐물을 훔쳤고, 건너방으로 가 할머니 유씨를 폭행했습니다. 이때 할머니가 고함을 치며 저항하자 테이프로 입을 막았던 것이죠.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으면서 쓰러진 겁니다. 강도들은 놀라서 도망쳤어요. 범죄로 사망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목격자가 될 나머지 피해자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도망쳤다는 것을 보면 이들은 아마도 범죄에 익숙한 인물이 아니고 계획에 없던 일이 생겨서 당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자백대로 범행을 주도한 임군의 집에서 사건 당시 사용한 드라이버와 목장갑을 발견해서 혐의를 입증시키는 데 성공했죠.
결국 슈퍼에 침입해서 금품을 빼앗고 사람을 숨지게 한 3명의 강도는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돼서 3년에서 6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사건의 진범이 밝혀졌죠. 재판도 받았고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럼 사건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들이요, 이 과정에서 어딘가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건을 겪을 당시 집안에 침입한 강도 중 한 명이 경상도 지역의 억양과 말투를 사용했고 아주 굵으면서 낮았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범인이라고 잡혀온 사람들은 전라북도 출생의 말도 어눌했고 경상도 말투는 전혀 사용할 줄 몰랐던 겁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 점이 이상했어요. 한눈에 봐도 어린 나이라 목소리도 너무 달랐고 현장 검증에서 이들은 계속 실수를 하는 등 범죄라는 행위 자체를 아주 어색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형사들이 직접 나서서 이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지시하거나 현장 검증을 직접 연출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형사들은 현장 검증 과정이 마음에 안 들면 범인들의 머리를 때리며 직접 시범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어느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인들이 사건 현장에 침입해 피해자를 위협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지시하면서 범인들의 행동으로 할머니가 사망한 것이라며 욕을 했는데요. 아무리 이들이 강도와 치사 혐의로 사람을 죽게 만든 이런 범인이라지만 대하는 태도가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사실 이들이 범인으로 잡혀와서 제일 먼저 시작한 조사는요, 3명 중 1명인 강 씨가 자필 진술서를 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강 씨는 정신지체 5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라 한글을 읽거나 쓰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강 씨가 어떻게 스스로 진술서를 쓸 수 있었는지 궁금해지죠. 문제는 이 사실을 수사 담당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건데요. 수상한 정황들이 꽤 발견되고 있지만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가 내려지고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자신들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자백을 강요했고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하면 폭행하면서 강압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짓 자백을 한 것이라고 밝힌 것이죠. 그리고 이 사이 사건 9개월 만인 1991년 11월에 부산지검 검찰청으로 3례 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이 제보대로 부산지검은 30대 남성 3명을 검거해 자백도 받아냈고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주지검으로 용의자들을 인계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지검은 이미 진범이 잡혀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용의자들을 체포해 다시 재판에 넘기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이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건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 부실 수사와 자백 강요 등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라는 게 좀 잊혀지게 되죠.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잊혀졌습니다. 사건을 제대로 다시 수사해달라는 요청들은 많았지만 전부 거절당했어요. 결국 3례 나라 슈퍼에 침입해 금품을 절도하고 할머니를 사망하게 만든 범인은 그날 잡혀온 정신지체자 3명으로 결정됐습니다. 피해자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였고 범인들은 억울하다고 말했지만 이들이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었죠. 이대로 16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사건은 다시 뉴스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016년 1월 자신이 3례 나라 슈퍼 사건의 진범이라고 밝히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16년 전 부산지검에서 용의자로 체포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그 3명 중 1명이었어요. 진범인 이 씨는 유족을 직접 찾아가 사죄했고 자기 대신 누명을 쓴 피해자 3명이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그 당시 자신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준 검사가 사건을 더 풀려고 하는 바람에 자신이 풀려났고 좋았다고 합니다. 잡히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대신 옥살이를 하게 된 죄 없는 사람들과 피해자들에게 죄책감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2015년에 이 사건을 다룬 책 한 권을 읽고 나서 자백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범인이 3명이니까 나머지 2명이 남았죠. 이 중 1명은 2015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나머지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누명을 쓴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밝힐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법원도 재심 청구를 기각했지만 피해자 가족과 진범이 직접 나서면서 이미 처벌까지 받은 3명의 무죄를 밝히려고 하자 여론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결국 누명을 쓴 억울한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변호하는 박준영 변호사가 2015년에 사건을 맡아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소식에 검찰은 바로 항고하겠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끝없이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과 피해자 가족, 진범,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당시 3명의 요구로 전주지검이 항소를 포기했고요. 전주지방법원에서 재심이 진행됐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에는 누명을 쓴 사람들에게 경찰이 가한 폭력과 강압수사, 조작된 자필 진술서 등의 많은 증거들이 있었어요. 그중 사망한 피해자의 사위인 박 씨가 1999년 2월 18일에 현장 검증 영상을 촬영해 둔 자료가 이들에게 누명을 씌워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큰 결정적인 근거로 사용됐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현장 검증 영상이고요. 지금 이 영상은 그 피해자 가족이 신문사에 공개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지금 여러분이 원본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다 지시하고 있어요. 범인들의 자백대로 범인들이 스스로 현장 검증에서 움직여줘야 하는데 경찰이 다 지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상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전문적인 느낌들이 안 들어요. 형사라는 사람들에게서. 담배 피고 있는 장면도 방금 지나갔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너가 머리 받쳐줘야지. 그렇지. 자, 지금 폭행하는 장면도 나오죠. 지금은 경찰들이 이 용의자를 대하는 그 규정이 생겼습니다. 무조건 존댓말 해야 되는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이 당시는 그런 가이드가 없었기 때문에 막대했어요, 정말. 그러다 보니 범인이 아닌 억울한 사람들은 피해자가 되는 거죠. 장난치는 것도 보이죠. 형사들이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범인이라고 잡아온 사람들이 진술서를 썼는데 그 내용도 지금 숙지가 안 돼 있어요. 아니 거기 있잖아. 네가 한다고 해봐 임마. 자연스럽게 네가 자연스럽게 해봐. 내가 했던 대로 그대로 여기다 타레트딩이라 틀렸구만. 여기까지입니다. 이 우리나라가 재판에서 증거 우선주의를 채택하거든요. 물질적 증거만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이 외에도 자유심증주의라는 걸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 검증을 하는 이유예요. 재판에서 증거를 제출해도 다 채택되는 게 아닙니다. 증거에 따라 사건 입증의 효력이 얼마가 되는지는 각각 다른데 이게 법관의 자유 판단으로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유심증주의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자백 외에 이번 사건처럼 뒷받침되는 증거가 없는 경우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백 외에 물증이라는 게 없으면 범죄 혐의는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 검증을 통해 피해자의 자백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이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현장 검증을 하는 이유죠. 그런데 이 영상에서는 증거를 찾아보려는 의도 같은 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증거를 만들어내려는 의도에 더 가깝게 느껴져요. 경찰이 용의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면서 행동을 하나하나 직접 지시했고요.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좀 강요하는 듯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사법기관은 형을 한 번 내리면 번복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형을 살고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던 걸까요? 검사나 경찰이 사건 수사의 원칙을 어긴 것이 확인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특별한 조항이 있습니다. 용의자로 체포됐어도 적법한 절차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처음부터 이들을 범인이라고 정해놓은 뒤에 입증 자료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 피해자들이 사건 현장 검증 영상을 찍었던 것이 공개되면서 밝힐 수 있었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2016년 10월 28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가 이 사건의 재심 판결을 열었어요. 1999년 2월 삼리 나라 슈퍼에 침입해 돈을 훔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실형을 살은 3명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으며 피고인들의 자백이 다른 정황과 비교했을 때 모순되고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론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강압수사를 이기지 못하고 거짓 자백을 했으며 사건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해 봤을 때 피고인들의 진술과 맞지 않을 뿐더러 검사 측이 제시한 범행 증거만으로는 이들을 범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죠. 판사는 17년간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은 피고인들과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법원은 정신주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다시 한번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그 당시에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인 거죠. 검찰 관계자는 이 판결에 곧바로 항소할 것인지 검토를 했어요. 하지만 결국 포기했고요. 가짜로 만들어진 피의자 3명은 17년 만에 완전히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 됐습니다. 누명을 벗은 거죠. 이 판결이 나오자 담당 변호사가 사건 당시 1심에서 재판을 맡았던 판사 박 씨에게 지금은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어요.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사과가 있었죠. 2017년 2월에 피해자 3명을 국회로 초청해서 직접 사과를 했고요. 억울한 사례가 또 나타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피해 배상 법안을 발의하는 것까지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2017년 6월 9일에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3명에게 형사보상 금액으로 총 11억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도 했습니다. 범인으로 누명을 썼고 옥살이를 하면서 범죄자로 낙인 찍힌 것에 대한 배상이 당연히 금전적으로 모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진상을 계속해서 밝히고 끝까지 사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입증해낸 사람들과 피해자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제는 완전히 명예가 회복이 됐어요, 이들이. 하지만 당시 사건의 범인으로 잡혀온 3명은 지적 장애를 가졌고요. 부모님까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인 거죠. 그 중에 글을 쓰거나 읽지 못하는 한 명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 환경이 유독 불우했어요. 어머니도 신체에 장애가 있었는데 어느 날 종이에 약 이름을 써주면서 아들에게 심부름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를 모르니까 약을 잘못 사온 거예요. 어머니가 이걸 먹고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지적장애가 있다 보니 무슨 상황인지 저는 몰라서 대처를 못했죠. 어머니가 그날 사망했어요, 그대로. 이 사실을 늦게 한 아버지가 약을 잘못 사와서 어머니 죽였다면서 아들을 폭행했고요. 그 뒤로 계속 가정폭력을 좀 겪게 됐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직접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그 당시 진술서가 이건데요. 강 씨는 교도소에 들어가서야 글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읽거나 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무슨 글을 썼는지도 모릅니다. 이 진술서를 보고. 그러자니 이 강 씨가 직접 썼다고 공개된 진술서는 본인이 썼다기엔 너무 구체적이고요. 정교한 문장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나중에 진술서를 받아본 피해자 가족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 진술을 했던 박 씨의 아내가 이야기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 쓴 문장이었어요.
경찰이 피해 진술을 토대로 진술서를 재구성했고요. 강 씨에게 그대로 받아 적으라고 지시한 거였습니다. 이 외에도 경찰이 범행에 사용했다는 도구들도 전부 조작된 증거였어요. 당시 범인으로 몰린 사람 중 한 명이었던 임 씨의 집에서 나온 드라이버와 장갑은 아버지가 평소에 쓰던 연장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느 집에나 드라이버와 목장갑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타당한 증명 과정도 없이 물증으로 경찰이 사용했던 거죠. 이들이 훔쳤다는 현금 45만원과 금품에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최 씨는 45만원을 훔쳤다고 진술했는데 피해자가 없어졌다고 한 돈과 일치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지만 나중에 피해자 가족의 집에서 없어진 줄 알았던 30만원 현금이 그대로 발견된 거예요. 그럼 실제로 잃어버린 돈은 15만원인 거죠. 훔친 사실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어떻게 처음 잃어버렸다고 한 금액과 최 씨가 훔쳤다고 진술한 돈이 일치할 수 있었겠냐는 거죠. 사라진 금품은 범인으로 잡혀온 3명의 집 수색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잡히기 전에 금품을, 귀금속 등을 강에 버렸다고 진술했는데 이것도 상식적이지 못해요. 귀중품을 훔쳤다면 귀금속 가게나 다른 곳에 팔아서 현금화 시켜야겠죠. 그게 강도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강에 버렸다는 진술이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버렸다는 그 강에서도 귀중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가족들이 기억하고 있던 진범의 목소리가 있죠. 경상도 말씨의 낮은 톤이었다고 진술했는데 전라도에서 태어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정체를 숨기려고 다른 지방 말씨를 사용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피해자는 목소리가 확실히 달랐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피해자 가족은 사건 발생 후 부산지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삼내 나라 슈퍼 사건의 새로운 용의자로 잡혀온 사람의 진술을 들었을 때 자신이 알던 목소리와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부터 경찰의 수사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점을 눈치채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궁금한 점은 용의자들이 전라도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어떻게 부산에서 검거됐냐는 겁니다. 진범들이. 자, 이 부분도 알아봐야겠죠. 조사 당시 피의자들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 50만원 정도의 돈을 들고 익산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여관을 잡고 지내면서 유흥비로 이 돈을 다 쓴 거죠. 돈이 떨어지자 현금을 훔치려고 돌아다니던 중에 밤늦게까지 문이 열려있던 나라 슈퍼를 발견하면서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이들이 실제로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경찰이 밝힌 것과 다른 물건이었어요. 빠루라고 부르는 쇠 지렛대로 문을 열고 침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건 당시 집 대문이 고장나서 열려 있었는데 범인으로 잡혀온 사람들은 담을 넘어서 드라이버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었죠. 그 이후로 부산에서 잡혀온 범인들은 진범들이죠. 집 안에 들어와서 돈을 훔치고 피해자들을 위협해 테이프로 몸을 결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중에 할머니의 상태가 위독해 보여서 물을 떠다 먹였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직접 방 안으로 들어와서 사망한 할머니 옆에 물이 떨어져 있는 흔적을 보면서 이것이 현장과 일치하는 진술로 인정됐죠. 그런데 삼내에서 잡힌 가짜 범인들은 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범들은 당시 피해자 할머니의 옷차림을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훔친 귀중품들은 금은방에 처분해 현금화했다고 진술을 하면서 그동안 피해자 가족들이 수상하게 생각하던 정황들이 모두 맞아떨어진 겁니다. 삼내에서 가짜 범인들을 만들어냈을 때는 경찰들이 자세하게 조사하지 않고요. 현장 상태만 보고 짜맞추기 식의 재구성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가짜 용의자들에게 진술서로 쓰게 했던 것이죠. 뒤늦게 모든 진술들이 밝혀지고 진범도 드러났지만 그동안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던 피해자나 유가족의 피해는 완전히 보상되기 힘들죠. 대검찰청에서 예전에요. 삼내 나라 슈퍼 사건과 관련해 잘못된 수사가 있었는지 이걸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온 결과는 검사의 책임이 없다였습니다. 검사가 조사를 하고 검사는 잘못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검사는 지금 유명 로펌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있던 오심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잘못이 없다면서 지금 거절하는 중이죠. 이미 진실이 밝혀져 있는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마 자기 명예가 실추될까봐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이미 명예는 실추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 그나마 남아있는 명예를 좀 지키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들은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좀 자기만 못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 내용은 1999년에 일어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3명의 강도죠. 삼례 나라 슈퍼 강도 사건이었습니다.